안녕하셨어요? 이시스입니다. 신화와 삶의 원형, 그리고 상징과 삶의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용수 할머님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고, 거기에서 영웅적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금은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이용수 할머님의 2차 기자회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할머님의 첫 번째 기자회견은 사실 대단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침묵이 오히려 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의 모습에서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 젊은 여성을 질투하고 가로막는 늙은 여자의 원형,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양육자 어머니가 아닌 그림자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에 조금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님인 조미나님의 이용수 선생의 발언과 정의연, 넘어서야 할 것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란 글을 읽고 명확한 서너 개의 단어를 얻었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즐겨 들여다보던 원형적 이야기의 틀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의 무의식적 욕구를 명확히 알 수 있었기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저는 운동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할머님의 기자회견에서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심리치유가로서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탐구가로서 할머님의 발언 중에 확실한 사실이나 진실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진실하거나 확실한 것을 붙들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용당했다, 배신당했다는 이용수 할머님의 감정과 느낌입니다. 배신당했다, 이용당했다는 것은 할머니의 깊고 진실한 감정으로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정의연에 의해 이용당했고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그 의식적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란 자기 무의식의 해석에 대해서 쉽게 진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그저 가까이 있었던 자기가 잘 아는 또는 관련 지어왔던 익숙한 것들을 끌어다 붙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수 할머님 본인의 해석이 아니라 다른 심층적인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이 배신당했다,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것의 해석에 더해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무의식적인 요구와 앞으로 할머님들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여정까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조민하 교수도 언급했다시피 영웅의 서사와 피해자의 서사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은 피해자 서사를 내러티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등의 활동가들이 함께하면서 피해자 서사는 피해자 민족적 서사로 확대 발전해 왔습니다. 정의연은 피해자의 사회적 인정투쟁을 함께하면서 그것을 민족적 서사로 확대하고 국제적 연대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정의연은 제 몫을 다했고 그것은 정말 큰일이었고 성공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입은 피해와 고통, 그리고 상처를 그렇게 제도와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 잡게 한 것은 사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피해자 민족적 서사에 주로 머물게 된 것은 안타까운 한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연이란 단체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사회운동이든 가질 수밖에 없는 성장 단계에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의 서사구조와 피해자 서사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대단히 명확하게 현실의 우리를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영웅의 서사는 피해자가 고통과 상처를 딛고 넘어서 극복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테세우스 신화나 푸시케 신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개인은 어떤 이유로 날 때부터 혹은 또 성장하면서 상처와 고통 그리고 불평등과 부당함을 갖게 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지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끝내 그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자신의 왕권이나 왕국을 되찾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방책을 지닌 채로 대중에게로 귀환합니다. 영웅은 개인에서 공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죽을 수도 있었던 고통이나 상처를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궁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서사는 아도니스 신화에서 보여지듯이 피해자가 상처와 고통을 넘지 못하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또는 그 상처 속에 갇혀 있게 되면 용이 되는데 용은 그림자나 악마, 귀신과 같은 것입니다. 신화 속의 메두사나 메디아 이야기가 그렇고 우리나라 동화 중에 장화, 홍련 등 피해자가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지 못하고 귀신이 되는 이야기가 대부분 피해자 서사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피해자 서사 구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는 국가적 제도적으로 피해 인정을 획득해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다움을 보여야 하고 또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는지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오히려 고통과 상처가 더욱 커지고 단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그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승화되는 영웅적 서사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웅의 여정에서 주인공들은 상처와 고통을 승화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영웅의 여정이란 상처와 고통을 딛고 넘어서서 승리자의 정체성을 획득하면서 종국에는 자기에게 피해를 준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거나 용서하고 끌어안거나 또는 그대로 두더라도 또는 그들과 대치하고 싸우더라도 더 이상 그것들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자 정체성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피해자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용서할 권리 또는 자유롭게 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판결자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조민아 교수는 피해자 서사가 피해자 민족 서사로 발전할 때 피해자에게는 판결자의 지위가 주어지고 성역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판결자의 지위가 피해자가 피해자 정체성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틀 속에 가두어지게 하는 한 축을 담당합니다. 게다가 피해 사실의 성역화로 인해 피해자 서사는 스스로 강력한 성벽을 갖게 됨으로써 다른 해석이나 도전을 불허하고 스스로 그 안에 공고하게 갇히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은 영웅의 서사를 갈망합니다. 피해자 서사란 영웅의 서사의 미완성일 뿐이기에 피해자 서사로 결말이 나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서사는 기껏 잘 끝나봐야 끊임없이 시소를 타는 것처럼 움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서사가 성역에 갇혀서 폭주하면 우리는 메디아나 메두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한에 사무쳐 자기 아이들을 살해하는 메디아나 상처의 절대적 성역에 갇혀서
분노와 고통의 화신이 되어 모두를 돌로 만들어버리는 메두사입니다. 메디아 신화에서 자기 아이들을 살해한다는 것은 여러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인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성장을 가로막고 그 존재 고유의 임무를 회방하는 것 또한 살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인공의 한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결말을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자궁이나 부활의 동굴로서 변화하고 커지는 영웅인 주인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위안부라는 개인의 서사가 민족적 서사로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고통과 상처의 승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의연 등의 단체에서 할머님들에게 심리치유나 트라우마 치료를 안 해드렸을까요? 나름대로 치료적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 서사로 틀이 짜여지고 피해자 서사로 펼쳐지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 서사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식이나 목표 없이 승화가 일어나는 치료가 일어나지 못했음은 이번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기 나이 92세의 이용수 할머님의 본능적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서사로 한평생을 마감해야 하는 답답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한 위안부 할머님들은 이용당한 게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님들은 결코 피해자 서사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피해의 인정과 보상, 그리고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원했고 그것은 할머님들 역시 영웅적 서사를 원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피해자 서사의 내러티브를 펼쳐가던 사람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녀는 영웅적 여정으로 훌쩍 뛰어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할머님은 그 뒤에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 그렇게 자기의 남은 생이 피해자 서사 속에서 끝날 것으로 여겨지니 이용당했다, 배신당했다라는 피해자 느낌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용을 하고 배신을 한 것이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흐름 또는 사회적 요구 내지 사회적 틀의 한계 그리고 활동가와 당사자들의 한계일 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웅적 서사는 그 개인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위안부 할머님들의 고통과 상처의 승화 또한 그 할머니 개개인들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머님들이 주체적으로 승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머님들의 무의식은 이것이 아님을,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민아 교수가 그의 칼럼에서 말한 단어 중에 인권운동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머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릴 때 성노예라는 말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님들이 피해의 생존자가 아니라 성노예가 아니라 인권운동가로서 정체성이 성장되고 인권운동가로서 움직였다면 피해와 고통의 승화의 여지는 보다 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분들은 성노예로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미 끌어안고 넘어섰다면 그저 담담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름을 위안부 할머니 내지 정신대 할머니에서 인권운동가로 바꿔 불러주는 것보다 그분들의 정체성이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바뀌도록 기억 속 트라우마의 치료와 재해석 그리고 그분들의 생존과 활동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해석해주고 철학적 의미를 찾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할머님들이 영웅적 내러티브를 마저 써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활동과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할머님 한 분 한 분이 한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개인의 정체성을 성장시킬 시간도 없이 사회적 공인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쏟아졌겠지요. 그러나 정체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리 공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때로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더 크게 욕망한다고 했더라도 사회는 언뜻 그 역할을 내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 개인의 정체성이 영웅의 여정으로서 획득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 한 개인은 사회 속에서 형성된 공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김복동 또는 이용수 한 개인으로서의 삶의 과정을 철저히 개인적으로 직면하고 마주하여 재해석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남은 평생에 걸쳐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정화 과정이며 한 개인의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이며 고통을 승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나 자신이 무엇인지 스스로 그 위치를 찾는 작업이며 동시에 넘어서는 작업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할머님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고통과 상처를 승화하여 모든 상처받은 사람, 모든 젊은 사람들의 어머니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이 없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